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10월 30날 시험 한 번만 잘 보면 돼요. 지금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점수가 60점 이상의 점수가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 안에 40문제를 어떻게 해서 풀어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답안지 체크하는 거 있죠? 그것도 연습해 보셔야 돼요. 그냥 답안지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연습해 보셔야 한다니까. 연습해 보신 분하고 그렇지 않는 분하고는 시험장에 가서 달라진다고요. 한 번도 연습 안 해보면 당황스러워. 그래서 이게 좀만 삐져나가면 뭐가 틀린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지 않아요? 좀 삐져나가도 상관없으니까 그것도 연습을 해보고 이렇게 하셔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50분 안에 과연 마킹을 다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이제 50분 동안 푸는데 되도록이면 45분에 마킹까지 다 끝내야 돼요. 왜냐면 부동산의 개론은 의외로 계산 문제를 못 푸는 문제가 나올 거니까 45분 문제 풀 수 있다고요. 근데 민법은 계산 문제가 없으니까 그것을 다 풀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기고 가불병이 많이 나오는 순간, 박스가 많이 나오는 순간 시간이 많이 든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산의 개론은 되도록 50분이 아니라 45분에 다 끝내는 이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이게 시간 배제를 잘못해서 만약에 70번 문제를 풀고 있는데 시험이 끝났다. 그럼 10개를 못 푸는 거잖아요.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거의 떨어진 거니까 그런 거 연습하는 차원에서 또 마킹도 해보고 이렇게 하시자고요. 공부 일하니까 점수가 많이 나왔다 해서 그렇게 좋아할 것도 아니고 점수가 40점대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그러잖아요. 40점대에서 어디 무슨 떨어질 점수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저건 저렇게 하구나 이렇게 하시라고. 아는 내용인데 문제를 갖다 주면 또 못 푼다고. 그러니까 요령을 익히는 거라고요. 자, 점수는 절대 연연하지 말고. 자, 가봅시다. 1번 문제부터. 1번 부동산의 개념. 올해는 부동산의 개념이 1번에서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작년에는 출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다음에는 오늘 3시간 정도 해설을 할 건데, 그런데 투자론하고 평가론이 여러분이 힘들어요.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부분에다가 제가 좀 활용을 많이 할게요. 시간 배정을. 그래서 좀 자세히 설명하고 쉬운 것은 팍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쉽잖아요. 1번 옳은 것 그렇습니다. 관심사는 답이죠? 3번. 관심사가 답이에요, 여러분들. 3번입니다. 자, 옳은 거 그렇습니다. 그럼 3번부터 돌담. 그러면 얘는 돌담은 정착물이죠? 울타리도 정착물, 국어도 정착물. 다 정착물인데 이것들은 독립정착물, 종속정착물, 종속정착물. 그럼 종속정착물은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친다. 답이 3번이에요. 어쩔까 벌써 눈빛이 안 좋아지네. 그러면 1번부터 해서 틀린 내용 보자고요. 1번, 준부동산은 경제적 관점이 아니죠. 법률적 관점이지. 준부동산은 저는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잖아요.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좁은 의미는 민법상 부동산, 토지하고 그 정착물. 여기에 준부동산을 포함하면 넓은 의미. 그러니까 토지, 정착물,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준부동산은 전부 다 법률적 개념이라고. 경제적 개념이라서 틀렸어요. 물권 변동에 대하여 민법상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준부동산은 본질이 부동산은 아니지만 토지처럼 해주겠다. 그래서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이런 지문이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어업권은 준부동산입니까? 아닙니까? 어업권 준부동산 맞죠? 우리 시험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어업권은 민법상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OX? 오잖아요. 어업권이 준부동산이니까 부동산처럼 해주겠다. 그럼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 토지처럼 해주겠다. 이거 뜻이에요. 2번, 토지 정착물로 취급되는 것은 모두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다. 그렇지 않죠? 토지 정착물 중에서 토지하고 별개로 보는 거, 독립정착물 있잖아요. 독립정착물, 건물, 명인발로 갖춘 수목의 집단, 등기된 임목 이런 것들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니까 토지 일부가 아니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결국 이거잖아요. 토지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가 되는 것도 있고 토지하고 별개가 되는 것도 있다. 자, 4번 지문이 최근에 우리 시험하고 평가자 시험에서 나오고 있는 지문이죠. 개개의 수목, 나무. 이 나무는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 무슨 정착물? 종속정착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종속정착물. 근데 이게 나무가 등기하거나 명인반물을 갖추면 독립정착물. 그러면 토지하고 별개. 그럼 토지하고 별개로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자, 4번. 개개의 수목은 명인반물을 갖추더라도 토지하고 별개로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야. 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고 나무가 있어. 나무 수목이죠, 수목. 그럼 이 수목은 나무는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이야. 정착물인데 무슨 정착물이요? 무슨 정착물? 종속정착물. 종속정착물이니까 얘는 토지하고 별개가 아니라 토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토지의 일부분이다. 그럼 토지의 일부분이면 그러면 토지하고 별개로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얘가 이 나무가 수목이 등기하거나 명인방을 갖춘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독립정착물로 바뀐다. 그럼 독립정착물이 되면 토지의 일부분이 아니다. 됐죠? 그럼 토지의 일부분이 아니면 토지하고 별개로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토지와 별개의 거래 대상. 거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거. 자, 그게 4번입니다. 5번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그러면 수평 공간만 토지가 아니라 공중구간, 지하공원 토지다. 그럼 어디까지가 토지 소유권에 미치는가? 범위가 미치는가? 이것은 복합 개념으로 파괴된다. 부동산학은 전부 다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이 1번지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공중구간, 지하공원 어디까지 미치는 것은 법률적 개념으로,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으로 파악할 필요가 없다. 틀렸죠? 이거 전부 다 복합 개념으로 파악한다. 복합 개념.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졌다. 되셨습니까? 네. 1번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굳이 상중하라 한다면 중정도 됩니다. 얘는 중정도. 자, 됐어요. 여기 부동산의 개념에서 하가 나오려면 경제적 개념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 하야. 여기 하. 그렇죠. 경제적 개념,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이렇게. 자, 2번 문제 가자고. 2번 문제 답 몇 번입니까? 2번. 간신사는 답이니까 2번이 답입니다. 자, 토지의 특성 틀린 거 그렇습니다. 나열된 거. 약간 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이제 2번인데 틀린 거 고르겠습니다. 2번인데요. 요 기억이 여러분이 좀 힘들 수 있어요. 기억이. 그럼 기억을 모르겠다. 그냥 넘어가. 봐도 물 안 나오니까. 그럼 이제 보자고요. 니은. 여기서 지금 몇 개인가? 그러면 이제 요 기억을 꼭 알아야 돼. 그래야만이 이게 답을 낼 수 있지만 몇 개가 아니라 요거 틀린 것은 나열을 하겠잖아요. 그러면 기억을 모른다 하더라도 유추할 수 있잖아요. 유추. 이렇게. 자, 니은. 부정성은 토지의 독점 소유욕을 갖게 하며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다. 이거 무조건 옳은 말이야. 그래서 니은 들어가면 답이 아니야. 이거 답 아니고, 얘도 답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답은 2, 4, 5 중에 답이 되는 거지. 자, 디귿. 개별성으로 인해 일물일가에 되지 않고, 개별성, 일물일가에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상품과 완벽한 대체가 불가능하다. 비대체성. 옳은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은 무조건 옳은 말이야. 그럼 디귿 들어간 것도 답이 아니야. 그럼 답 나왔네. 2번. 틀리신 분은 반성하셔야 돼. 그렇잖아요. 틀리신 분은 반성해야지. 이게 객관식 푸는 것을 푸는 요령이라고, 요령. 다 알아서 푸는 게 아니라냐. 아니고. 여기 니은하고 디귿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그럼 답 나왔잖아요. 그럼 답이 몇 번? 2번. 선생님 답이 없으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다 맞추는 거지 뭐. 이 답이 2번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억은 틀렸고 미음은 틀렸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제 니을 보자고요. 용도의 다양성 나왔습니다. 그럼 용도의 다양성이 나오면 두 가지만 기억하겠잖아요. 용도적 공급, 그 다음에 체유 이용. 그럼 용도적 공급이 다른 말로 경제적 공급이라고. 이게 용도적 공급이 경제적 공급. 그러면 옳은 말이 되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체유 이용 됐잖아요. 그럼 니을도 옳은 말. 미음 고가성 비싸다. 비싸니까 시장 참여자. 시장 참여자가 수요자, 공급자가 다수, 소수? 소수. 비싸면 진입과 탈퇴가 0이 곤란. 근데 0이 한다고 했잖아요. 틀렸잖아요. 그래서 미음은 틀렸습니다. 그럼 답은 2번이고 이제 기억이 틀렸다는 소리네, 그러면. 자, 그러면 기억은 부동성을 인하여 부동성이 나오면 그러면 뒤에 이어지는 말이 지역, 임장활동, 예부효과, 위치 이런 말들이 나와줘야 돼. 근데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의 분석은 신규 시장과 재고 시장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진다. 약간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주택들이 전부 다 재고입니다. 재고. 그러면 수명이 하루다. 그럼 재고란 말은 없어요. 근데 부동산이 갖는
토지는 영속성, 건물은 내구성이라고, 내구성. 건물은 내구성. 이것 때문에 재고시장이 생성되는 거야, 재고시장. 그럼 이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으로 와볼까요? 주택시장은 이온화되는 거야. 어떻게 이온화? 신규 시장. 신규 주택시장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재고시장, 재고주택시장, 중고주택시장이 있다고. 현대건설에서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한다. 그러면 신규 시장이야. 근데 중개업소에서 기존 아파트를 사고 판다? 그게 재고시장이라고. 그 부동산 시장이, 주택시장이 신규 시장과 재고시장으로 나눠지는 것은 부동산가 갖는 영속성 내지는 내구성이라고. 부동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의미하셨습니까? 자주 빈번하게는 출제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내구성은 재고시장을 발달시킨다. OX? O잖아요. 내구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재고시장이 형성된다는 소리야. 내구성은 재고시장을 형성시킨다, 발달시킨다가 우리 시험에 실제로 나왔던 지문입니다. 지금 이해됩니까? 예, 그래요. 선생님 책이 없는데요. 조그만 글씨로 써놨어. 조그만 글씨로. 강의 노트에 조그만 글씨로. 근데 여러분이 그 조그만 글씨 써놔서 아마 못 봤을 건데 조그만 글씨로 써놨습니다. 실제로 18조. 혹시 요약지 가지신 분들은 앞으로 요약지 가지고 다니세요. 요약지 18조를 가면 그러면 18쪽 왼쪽 사이드에 거기 기출지문이 있고 그 영속성 바로 옆에 건물 내구성 나오죠. 그래서 하긴 TV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하긴 나는 TV라 했더니 어느 분들은 전자레인지라거든데. 재고시장을 발달시킨다, 형성시킨다. 됐습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 실제 시험에 나왔던 거 여기. 자,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고민했어요. 이 지문을 줄까 말까 하다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 가운데에 쉬운 걸 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 답도 일부러, 이거 기억을 모른다고 찾아내게끔 그래서 만들어낸 거라고. 근데 기억은 약간 어려운 지문이요. 그럼 기억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알아야 될 게 내구성은 재고시장을 발달시킨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자, 3번. 3번은 다 맞춰야지. 3번 답 몇 번이요? 4번이잖아요. 이거 맹지가 옳은 말이에요. 맹지는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서 도로에 접속면이 없고 원칙적으로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1번은 왜 틀렸을까? 나지는 두 가지가 없어야 돼. 첫 번째,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 권리가 설정돼 있지 않아야 된다고. 근데 사법상 권리가 설정돼 있는, 그래서 틀렸죠. 없는 이렇게 해야 되죠. 없는. 자, 작년에도 나지를 냈거든요. 작년에 나지를 이렇게 냈어요. 나지란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 권리도 없으며 공법상 제한도 받지 않는다. OX? X.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집이 된다는 거. 2번은 핵지입니까? 필지입니까? 필지. 핵지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가격 수준. 다음 주 목요일이 추석 연휴 끝나고 바로 목요일 날 저하고 또 볼 건데, 근데 다음 주는 핵지가 나올 수도 있어. 시험지에. 여기 핵지 나왔잖아. 핵지. 이건 필지인데 다음 주는 핵지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또?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 자, 그래서 이거 틀렸고. 3번은 건부지란 토지 정착물을 부지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서 옳은 말이죠. 건부지란 토지에 건물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이렇게. 나지에 비해서 채이용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나지가 채이용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요. 건물은 채이용하려면 이거 철거해야 되는데 나지는 언제든지 여기다 자기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건부지와 나지 중에서 나지가 채이용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틀렸고. 4번 빈지 바닷가 토지 택지 경계와 접한 경사된 토지 부분. 이게 경사지거든. 그럼 경사지면 빈지입니까? 법지입니까? 법지. 그래서 틀렸죠. 자, 법률상으로는 소유할 수 있지만 이용 실익이 없는 토지, 적은 토지는 뭐요? 빈지가 아니라 법지. 4번 문제 답 1번. 4번 문제 가지고 고심 많이 했는데 답은 1번인데 어디서 헤맸는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4번 문제 왜 1번이 틀렸을까? 4번, 아파트 수요곡선 자체가 변하는 것은 수요 변화로, 여기까지 옳은 말이에요. 수요곡선 자체가 변하는 것은 수요 변화야.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곡선 상의 점의 등이고, 여기 옳은 말이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이 원인이 된다. 이게 틀렸죠. 이 말은 지금 수요 변화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변화다 이 말이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거나 아파트가 하락했다. 아파트가 변했다. 수요량의 변화야. 수요량의 변화.
근데 이거는 지금 수요 변화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4번의 1번은 여러분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아파트가 하락했다. 아파트 가격이 변했다. 이것은 수요량의 변화지 수요 변화가 아니라는 거. 자, 2번. 아파트와 대체 관계는 재화의 수요 증가했다. 그럼 아파트와 대체 관계는 재화의 수요가 증가했다. 그럼 아파트와 대체 관계는 재화가 빌라라고 해봐. 빌라. 연립주택 해봐요. 빌라 수요가 증가했대요. 그럼 빌라 많이 산다는 소리죠. 그럼 아파트 수요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하겠죠. 아파트 수요 감소. 3번 수요자들이 아파트 가격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 이건 외우지 말고 이걸 외우시면 헷갈려요. 기대가 이상이야. 그럼 생각해봐요. 이거 나오면 내가 수요자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수요자면 내가 아파트를 산 겁니까? 살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살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올라간 다음에 사야지. 이것도 미친 거잖아요. 빨리 사야 된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은 우측 이동. 디맨드 커브 수요 곡선은 우측 이동. 우측 이동이 오른쪽 이동. 우상향 이동. 맞습니까? 오른쪽 이동한다.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4번 아파트 가격 상승은 공급 양의 변화이고 건축 자재 가격 상승은 아파트 공급 변화입니다. OX? 오잖아요. 여기다 좀 더 정확하려면 여기다가 아파트라 넣어주면 좀 더 정확했을 거예요.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은 아파트 공급 양의 변화이고 건축 자재 가격 상승은 아파트 공급 변화입니다. 맞잖아요. 오로지 아파트 가격 변했을 때만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를 하고 나머지 것은 수요 변화, 공급 변화를 하니까. 5번은 유량 재량 물어보는 거잖아요. 만약 현재 우리나라에 총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한다. 그럼 유량입니까? 재량입니까? 이거? 유량, 재량. 저량. 현재 그랬으니까 저량. 저량 물어보겠다는 소리요.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한다. 여기까지 읽고 나서 주택 저량. 주택 저량의 공급량. 주택 저량의 공급량은 얼마다? 1,500만 채구나 이렇게 나와야지. 그중 100만 채가 공가로 남아있다면 현재 수요된 것은 얼마다? 1,400만 채. 그래서 오른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 딱 한 번 나왔어요. 지문에 딱 한 번. 단독문제 나오고 지문 한 번 나왔으니까 출제 비중은 많이 떨어진다는 거. 답은 1번. 5번 문제로 갑시다. 5번 문제는 백선 풀 때 풀었던 것 같은데 백선의 21번 문제하고 거의 흡사해요. 그런 거 있었습니까? 자, 제가 탄력성 문제가 나오면 탄력성이 몇이라 이렇게 나오면 공식 만들어야겠잖아요. 공식. 그럼 공식 만들어 봐야죠. 21번 맞나요? 21번 맞죠? 백선 21번 맞죠? 21번 맞죠. 이렇게. 자, 그럼 공식 만들어 보자고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에 대한 연립주택 수요 교차 탄력성 2라고 나와서 공식 만들어야지. 수교탄이 2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식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처럼 해라. 그럼 수가탄,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은 이렇게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럼 수요량 변화율, 가격 변화율인데 내 교차 탄력성은 재화가 2개 나오니까 가격 앞에 있는 재화와 수요량 앞에 있는 재화가 다른 재화라는 거. 자, 그러면 가격은 무슨 재화입니까? 아파트 가격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 앞에 있는 재화가 아파트고 수요량 앞에 있는 재화가 아파트 하면 안 되지. 여기도 아파트다. 그러면 이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된다고. 근데 이 수요량은 연립주택 수요야. 연립주택. 그래서 연립주택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 이게 2가 나왔다는 거야. 2가. 그리고 나서는 문제를 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아파트 가격이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상승했답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 변화율이 나왔죠. 아파트 가격 변화율 몇 퍼센트? 20%가 올라간 거야. 그러면 연립주택 수요량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해야 돼. 두 재화가 대체관계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저 앞에 대체관계라 말을 안 줘도 두 재화는 대체제입니다. 왜? 교차 탄력성이 이렇게 플러스 값이면 그러면 대체제야. 앞에가 이게 마이너스 2가 붙었다. 그러면 두 재화는 보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지하가 대체되니까 한 지하의 가격이 올라갈 때 다른 지하의 수량은 증가해야 돼. 몇 퍼센트? 40%. 그래야만 2가 된다고. 그럼 이제 답 됐잖아요. 연립주택 수요량은 40%가 올라가야 돼. 그럼 2000세대에서 40%면 얼마입니까? 800세대죠. 800세대. 그래서 여기는 800세대 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800세대가 증가할 것이다. 답은 1번입니다. 너무 힘드시면 안 해도 돼요. 너무 힘드시면 안 해도 되고, 뭐 이 정도는 풀어주시면 점수는 높아지는 거고,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계산 문제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거 하셔야 되는데, 뭐 이 정도는 제가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할게요. 허프하고 네일리 그런 것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이거는 꼭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6번 문제 갑시다. 6번 문제 답 5번입니다. 6번 문제는 균형의 변동이 가는 거니까 이제 5번부터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있고 완전 비탄력 있고 너는 거래량 불변. 완전 비탄력적인 거래량 불변이란 탄가 비가 그랬으니까 그럼 5번 질문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거래량은 불변,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가격만 보면 돼요. 공급이 증가했답니다. 그럼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하락해야 되겠지. 하락.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옳은 질문이 잘해. 옳은 거 골라야겠으니까. 선생님 나는 틀린 거 골랐는데. 그럼 4개를 다 골라야지. 4개. 하나, 둘, 셋, 4개. 4개를 골라야 될 거 아니야? 틀린 거 골랐으면. 그지? 4개를 안 골라, 하나 골라놓고, 그럼 틀린 거지, 뭐. 예? 자, 이제.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틀리는 거 볼까요? 1번. 수요가 불변이면 수요 볼 필요 없고, 공급이 증가했답니다. 그럼 공급이 증가했으면 공급은 가격만 반대 방향으로. 그럼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거래량은 증가할 것이고, 균형 가격의 상승 말도 안 돼. 하락. 2번은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한 거야. 그러면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발생했답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 거래량 둘 중에 하나가 알 수 없다가 나와야 돼. 알 수 없다. 자, 그러면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발생했다. 거래량부터. 가격, 거래량 중에 거래량부터.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공급 감소, 거래량 감소. 한쪽은 증가, 한쪽은 감소.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나의 개론 점수. 나의 개론 점수는 알 수 없다. 어쩔 때는 30점, 어쩔 때는 잘 찍으면 60점.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 가격은 정해줘야지. 가격도 알 수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럼 가격은 상승, 하락 정해줘야 되죠?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공급 감소, 가격 상승, 가격은 상승. 이렇게 나와줘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 볼까요? 새로운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오케이. 거래량은 증가합니다가 아니라 거래량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지. 자, 3번은 공급 감소가 수요 감소보다 크다. 이게 좋은 거죠, 우리한테는. 그럼 큰 쪽이 답이니까 공급 감소가 답이다. 그럼 공급 감소가 답이니까 공급은 가격만 반대죠.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감소. 이렇게. 새로운 균형 하락이 아니라 상승이에요, 상승. 거래량 감소는 옳은 말이고. 4번,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다. 탄가. 그러면 가격이 불변이죠. 그럼 이제 수요가 증가했답니다. 앞에가 완전 탄력적이 나왔고 수요가 증가했죠. 그럼 가격, 불변. 우리는 거래량만 정해주면 된다. 거래량은 증가. 자, 거래량 증가는 옳은 말이에요. 근데 가격은 상승이 아니라 뭡니까? 불변. 이렇게 다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6번 문제 다 맞춰야 돼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맞춰야 돼요. 자, 아직 안 됐으면 6번 문제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7번. 7번은 아주 쉬운 건 아니죠, 이거는. 자, 7번.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 그랬습니다. 자, 답부터 가야지, 여러분들. 답 5번. 답이 5번입니다. 자기 생각하고 다를 수 있어요. 답은 5번이에요, 5번부터. 자, 갈까요? 자, 그러면 옳은 거 그랬습니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우리 이런 거 했던가요? 수요량, 공급량, 수요자 가격 또는 수요 가격 자자 빼고, 그 다음에 공급 가격, 공급자 가격,
이건 네 가지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위에 것은 두 개는 잘 나오고 요 밑에 두 개는 아직 나온 적이 없다. 그러면 수요량, 수요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공급량, 공급자가 팔고자 하는 최대 수량. 여기서는 지금 최소를 구분하는 거야. 수요자 가격, 수요자가 물건 하나 사면서 지불할 여유가 있는 최대 금액 또는 최고 금액, 최고 가격. 공급자 가격은 공급자는 늘 미치면서 판다고 그래. 미치면서. 그리고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금액은 원가 생산비는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 금액의 성격을 갖는다. 그럼 네 개 중에서 이 공급자 가격만 달라. 최소의 개념. 세 개는 전부 다 최대 개념이죠. 그건 물어보는 거야, 지금 이거. 그러면 기억, 수요자 가격은, 수요 가격은 수요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소입니까? 최대입니까? 최대. 최대 또는 최고, 그렇게 하지. 그래서 1번 집은 틀렸어요. 니은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니은은 생산 측면에서, 생산 측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거 주는 순간 여러분 헷갈려요.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체제가, 우리가 그동안 저하고 대체제, 부화제 막 배웠잖아요. 그래서 수요 측면이야. 수요 측면에 대체제가 있고 생산 측면에 대체가 있는데 굳이 그걸 구별할 필요 없어요. 구별할 필요 없고, 이 니은 지문은 절대 공부할 필요 없다고. 자, 보면 니은 지문이 나오긴 하는데 잘 나오진 않는다. 그렇지만 공부는 좀 해주셔야 되는데, 생산 측면에서 대체 관계는 재화의 가격 상승은 해당자의 공급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뭐 이거는 나오긴 하는데 잘 안 나오는데 기억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기억하는 순간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게 다 흐트러진다고. 그러니까 그동안 저하고 배웠던 것은 생산이 아니라 소비 측면이야. 소비 측면. 소비 측면에서 대체제가 있고 생산 측면에 대체가 있다고. 시험은 소비 측면, 수요 측면에서 대체가 잘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하지 말고 어떻게 이거는 해결하냐면, 자, 일단 대체 관계 있는 재화의 가격 상승인데 이게 대체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대체가 올라가면 해당되는 수요는 증가. 맞죠? 그럼 공급이 나오면 반대로 감소.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봐요. 요건 이제 어떻게 해결하냐면, 요 니은은 대체제 가격이 올라갔다 나왔어요. 그럼 대체제 가격이 올라갔다.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해당자의 수요 증가야. 근데 물어보는 것은 뭘 물어보냐면, 해당자의 수요를 물어본 게 아니라 해당자의 공급을 물어봐. 공급이 어떻게 되냐? 이거는 공부하지 말아야겠죠. 그럼 어떻게? 이게 나오면 그럼 해당자의 수요를 써봐. 해당자의 수요. 대체제 가격이 올라갔다. 해당자의 수요는 어떻게 된가? 수요 증가. 공급은 반대로 감소.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위가 잘 나오지, 위가. 이렇게 잘 나오고 이렇게는 잘 나오지 않으니까 위에 것만 기억하고 있다. 근데 혹시라도 공급이 나오면 수요라고 쓰고 화살표를 반대로. 됐죠? 그럼 되는 거지. 그럼 이건 옳은 지문입니까? 틀린 지문입니까? 옳은 지문이네. 옳은 지문.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었을까? 이게 옳은 말인가? 이렇게 하면서 옳은 지문. 우리 옳은 거 고른 거거든요. 디귿.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면 부동산 공급 탄력성이 작을수록 시장의 균형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B가 크다야.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맞죠? 근데 수요가 감소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이 하락입니까? 하락이 하락. 이게 더 크게 하락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봐요. 수요가 감소할 때 부동산 공급의 탄력성이 작을수록 이게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 비탄력적. 그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이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크게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더 크게 하락한다 나와야지. 하락한다. 상승한다고 틀렸지. 그래서 틀렸어요. 의미 아시겠나요? 예. 니을.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하고 세금이 부과되면 좋은 게 있다 없다? 없다겠잖아요. 그럼 공급이 증가 아니라 공급이 감소하죠. 감소. 임대료는 하락합니까? 상승합니까? 상승하죠. 상승. 임대료가 상승한 만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떠넘긴 거라고. 조세를 전가시킨 거라고. 그래서 틀렸고. 미음은 다 맞춰야 돼요. 미음은. 연립주택 가격이 상승할 때 빌라 수요국성 우측이 있답니다. 그럼 연립하고 빌라가 나왔으니까 두 개가 나온 거야. 재화가 두 개. 그럼 대체자 아니면 부한지 물어보는 거죠. 우측으로 이동하면 그러면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갈 때
빌라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럼 두 자는 무슨 제거? 대체제. 그래서 오른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하고 미음이 오른말, 답이 5번. 자, 8번 문제 가지요. 8번 문제는 7번 문제보다 좀 더 어려워. 왜 그럴까? 몇 개인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낸 거요. 대부분이 이게 몇 개인가 이렇게 내면 힘들어요. 근데 우리 40문제 중에서 몇 개인가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한두 개가. 그래서 일부러 낸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이게 8번이. 자, 답은 2번입니다. 그 틀린 거 있으면 몇 개인가? 틀린 거. 옳은 것도 아니라 틀린 거 몇 개인가? 답 2번이에요. 왜? 잘 못 찍었어요? 자, 갑시다. 틀린 것은 몇 개인가 그랬어요. 틀린 거. 자, 그럼 가요. 기억. 수요량의 변화율보다 가격 변화율이 더 크답니다. 자, 수요량의 변화율보다 가격 변화율이 더 크면 그랬죠? 수요량의 변화율보다 가격 변화율이 더 크면. 맞죠? 그러면 봐요, 이게. 수요량의 변화보다 가격 변화. 수요량의 변화를 나오고 가격 변화를 나왔다.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야. 수요 공부에서 율 나오면 탄력성이라고.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부터 무한대 사이클을 가는데, 근데 1이면 수요량의 변화율과 가격 변화가 같을 때, 량 변화가 크면, 그러면 탄력적, 가격 변화가 크면 비탄력적.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율보다 가격 변화율이 더 크답니다. 가격 변화율이 더 크죠. 그럼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그 비탄력적이라면 탄력성 1보다 크다는 소리입니까? 작다는 소리입니까? 작다. 작다. 이렇게.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자, 우리 틀린 거 보는 게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부동산 시장을 세분할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커진다. 맞죠? 세대주는 탄력적이다. 옳은 지문. 디귿. 생산 요소의 구입이 용이할수록 빨리빨리 만들어낼 수 있겠네. 공급보다 더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 옳은 말. 자, 그 다음에 리을. X제가격이 10% 상승할 때 Y제 수량이 5% 증가했다. 재화가 2개 나왔습니다. 그럼 재화가 2개 나왔으면 대체제, 부한제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재화가 2개 나오면서 요 퍼센트, 재화가 2개 나오면서 퍼센트, 5%, 10% 나오면 탄력성 물어보는 거고. 탄력성. 자, 이게 없다 이봐요. 여기 퍼센트가 없어요. 퍼센트가 없고 X제 가격이 상승할 때 Y제 수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되면 교차 탄력성 못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 두 제화가 무슨 제화입니까? 이렇게만 물어보는 거야.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퍼센트가 나오는 순간 수요 공급에서 5%, 10%, 퍼센트가 나오면 무조건 탄력성이라니까. 그럼 이건 탄력성이죠. 탄력성인데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 되는 거야. 얘는 수교탄이에요. 수교탄. 수교탄. 여러분이 대체제, 부한제, 교차 탄력성은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다음 주 또 나올 거야. 그럼 수교탄은 수요량, 가격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같은 제야, 다른 제야? 다른 제야. 그럼 여기 가격은 무슨 제? X제. X제. 수요량은 Y제. 교차 탄력성 계산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다, 안 붙인다? 붙인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 플러스 마이너스 안 붙인다. 물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안 붙여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 계산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뭔 말인지 몰라. 올라가면 플러스, 상승하면 플러스. 그럼 가격이 떨어졌다, 하락했다, 그럼 마이너스 그 소리야. 그럼 갖다 붙여 이제. X제 가격이 10 올라갔네. 플러스 10%. Y제 수량 5% 증가했네. 플러스 5%. 플러스 값 나누면 플러스 값 0.5. 됐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그러면 X제 가격에 대한 Y제 수요 교차 탄력성이 0.5이다. OX? 5잖아요. 5. 자, 이게 만약에 이게 감소했다. X제 가격이 10% 상승할 때 Y제 수량은 5% 감소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5%다. 그때는 마이너스 0.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해되셨나요? 자, 미음. 미음은 제가 이거 암기하겠습니다.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1일 때, 단위 탄력적일 때. 단위 탄력적 나오면 뭐가 불변? 총수입 불변. 단위 탄력적일 때 임대료가 10이 올라가든 20이 올라가든 30이 올라가든 10이 떨어지든 무조건 총수입 뭐요? 불변이야, 불변. 근데 임대인의 임대료 수입이 10이 증가한다고 그랬죠? 틀렸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 불변. 불변 이렇게 해야 되지. 자, 이거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써드릴 테니까 써보세요.
수 같아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든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수 같아니 1이다. 이때는 가격이 10%가 올라가든 10%가 떨어지든 총수입 뭡니까? 불변. 총수입은 불변이라고. 총수입 불변. 자, 그런데 네, 이 두 가지를 비교하시라고. 비교. 수가탄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이랍니다. 0. 수요 가격 탄력성이 0이다. 그러면 이건 완전 비탄력적이죠. 이때는 가격이 10%가 올라가면 기업의 총수입은 어떻게 돼요? 10%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기업의 가격이 10%가 떨어지면 기업의 총수입도 10%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여기 미음은 이걸 오른말로 고치려면 탄력성이 0일 때 이렇게 도 돼. 탄력성이 0일 때는 임대료가 10 올라가면 임대료 수입은 10이 증가한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미음집을 오른말로 고치려면 1을 0으로 바꿔도 되고 10% 증가를 불변으로 바꿔도 되고. 탄력성이 1입니다. 그럼 뭐가 불변? 총수입 불변. 탄력성이 0입니다. 1입니다. 탄력성이 1입니다. 단위 탄력적 총수입 불변. 탄력성이 0이면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그러면 가격을 10 올리면 총수입도 10이 증가. 가격이 20 올라가면 총수입도 20이 증가. 이렇게. 그럼 가격이 20이 떨어지면 총수입도 20이 떨어진다. 예? 아직 이건 안 냈습니다. 요 위에 탄력성 1일 때가 30회 때. 작년에 안 냈고 30회 때 냈고 이제 아직 이건 안 냈죠. 이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탄력성 0일 때는 가격이 10 올라가면 총수입도 10이 증가. 이렇게. 자, 이제 저는 9번 문제 갈 거예요. 9번 문제부터는 쉽잖아요. 9번 문제 답 몇 번입니까? 4번이죠. 9번 문제 답이 4번. 4번으로 갑시다. 그러면 4번은 일반 경기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는 정점은 높고 저점은 깊으며 여기까지는 뭐라고 그래요? 정점은 높고 저점은 깊으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진폭이 크다. 진폭이 크다야. 진폭이 크다. 부동산 경기는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빨라요. 됐지요? 이렇게. 이것도 잘 바꿔서 내요. 부동산 경기는 회복은 빠르고 후퇴는 느리다 이렇게 된다고. 그것도 이제 반대로 내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여기 4번은 사실은 지문이 두 개를 겹친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딱 끝나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의 지문이고 이렇게. 근데 두 개를 가지고 하나의 지문을 만들었는데 정점이 낮고 저점은 높다도 잘 내고. 그럼 1번은 왜 틀렸을까? 1번은 부동산 가격 변동은 부동산 경기를 측정을 해요. 부동산 가격 변동 가지고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데 근데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소리죠. 그 소리. 2번 회복시장은 일반적으로 경기 상승이 멈추고 하강을 시작하는 국면이다. 이거는 회복시장이 아니라 후퇴예요. 후퇴 이렇게 된다고. 그럼 회복은 경기 상승이 멈추고 아니라 하락이 멈추고 하강이 멈추고 상승을 시작하는 단계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상승과 하강이 바뀐 거지 지금 자리가. 3번 부동산 경기 후퇴 국면에서는 매수자 중심입니까? 매도자 중심입니까? 에? 자, 헷갈린다. 후퇴가 나오면 후퇴를 생각하지 말고 후퇴는 하향시장을 생각해야 됩니까? 상향시장을? 하향시장. 그럼 하, 상, 수 그랬잖아요. 이 수가 무슨 수야? 매수자. 수가 수요일이 아니라 매수자. 그러면 하향시장에서 후퇴시장에서는 중개활동할 때 매수자보다 매도자를 중심이 아니라 바뀐 거야. 도하고 수가 바뀐 거라고.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하향시장이라든지 후퇴시장에서는 중개활동을 할 때는 매도자보다는 매수자를 중요시하지. 그래서 자리가 바뀐 거라고. 자, 5번 후퇴시장에서 과거의 살아가격은 새로운 거래 기준가격이나 이거나 하한입니까? 상한입니까? 상한 기준. 자, 그래서 9번이 됐고 이제 10번으로 갑시다. 10번 옳은 거 그랬는데요. 답 몇 번입니까? 3번. 3번부터.
부동산 시장은 지리적 공간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런데요? 부동산 시장은 왜 지리적 공간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대요? 그렇죠. 지리적 나왔잖아요. 부동성 때문에 못 움직이니까. 부동성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여러 개의 부분 시장으로 나누어진다. 우리 서울은 25개의 부분 시장으로 나눠져요. 25개 구가 있으니까 그 말이야. 그럼 여러 개의 부분 시장으로 나눠진다. 이걸 최근에 하이 시장이라고 그래요. 하이 시장. 하이 시장이 형성된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은 지리적으로 부분 시장으로 나눠진다. 하이 시장이 형성된다. 이렇게. 그래서 3번이 옳은 말. 그럼 이제 나머지 틀렸으니까 왜 틀렸는가 볼까요? 1번. 부동산의 특성 및 법적 제한은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말도 안 돼. 불안전. 2번. 부동산 시장 개별성으로 부동산 거래가 공개적, 비공개적. 시장은 조직적, 비조직적. 비조직적. 4번. 부동산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공적 제한은 시장 기능을 불안전하게. 5번. 부동산의 개별성은 공급을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공급을 독점적에 만들지. 비독점이라 독점적. 이렇게. 그래서 쉬운 문제였죠. 자, 이제 11번 문제 갈 겁니다. 우리 40분부터 했었죠? 40분부터 했습니다. 자,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효율적 시장이니까 효율적 시장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제가 효율적 시장에 대해서 쭉 한번 읊어볼 테니까 한번 지그시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는데 수업이 끝날 때 눈을 떼야 돼. 계속 자고 있으면 안 되고. 자, 효율적 시장은 이렇게 하잖아요. 효율적 시장이란 어떤 정보가 신속 정확하게 시장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 이 효율적 시장은 반영되는 정보에 따라서 3개로 나눈다. 약성, 중강성, 강성.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만 반영되어 있다. 이 과거의 정보를 과거의 역사적인 자료 이렇게 표현한다. 과거의 정보만 반영되어 있다. 이 과거의 정보만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한다. 네,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다. 현재의 정보까지 가지고 시장 가치를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한다.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다.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 공개된 것이든 공개되지 않는 것은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은 없다라고 하는 게 없다. 강성 효율적 시장은 정보 비용 없다, 우수한 정보도 없다, 초과 이윤도 없다. 강성 효율적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3개의 효율적 시장 중에서 완전 경쟁 시장에 가장 부합한 것은, 딱 들어맞는 것은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안전 경쟁 시장은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다. 정보 비용이 없다. 초과 이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과 똑같은 게 똑같은 가정에 딱 부합한 것은 뭐다?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그럼 이 부분에서는 초과 이윤을 쟁점으로 삼는다. 그럼 초과 이윤 전에 이제 작년에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를 제가 해볼게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포되는 정보가 즉시 시장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다. 다시.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포되는 정보가 즉시 시장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다. OX. O잖아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현재의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다. 그럼 현재의 정보가 지금은 공포되는 정보를 현재의 정보라 한다고. 현재의 정보. 그럼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현재의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개되는 정보가 즉시 시장 가치에 반영된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정상 이윤은 다 존재하고 초과 이윤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초과 이윤을 시험 지문에는 정상을 초과하는 이윤 이렇게 나온다. 초과 이윤을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 이렇게 나온다.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 현재의 정보, 미래의 정보 이용한다면 초과는 얻을 수가 있다.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오로지 무슨 정보만 미래의 정보 이용했을 때만 초과는 얻을 수 있다. 이 3개의 효율적 시장 중에서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 속한다. 됐죠? 그러면 끝난 거야. 그 다음에는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도 불안전하지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독점 시장도 불안정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존재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 아니고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보가치 구해라. 실미미. 됐습니까? 끝난 거야. 더 이상 없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할당율적 시장이 되면 높은 가격,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부동산은 없다. 할당율적 시장이 되면 높은 가격, 낮은 가격으로 과소평가되거나 과대평가되는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는 이제 풀어보자고요. 옳지 않는 거 답 1번입니다. 볼까요? 부동산 시장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면 기본적 분석을 활용한 투자로는 정상 이윤도 얻을 수 없다. 틀렸죠? 정상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있다. 또는 이걸 정상 이윤을 초과 이윤도 바꾸면 돼.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에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는 없죠. 그 정상 이윤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2번 강성 효율적 시장에는 누구든지 어떠한 정보로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 3번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히 시장 가정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한 시장이다. 4번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라면 부동산 투기가 성립하기 어렵다. 5번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소가 많지만 할당 효율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12번 문제는 좀 까다롭습니다. 자,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답 몇 번입니까? 답 3번입니다. 12번 문제 답 3번. 자, 봅시다. 틀린 거. 1번.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모든 토지에서 지대가 발생한다. 토지 소유자는 제1등지에서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모든 토지에 지대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제1등지든 한계지든 상관없이 무조건 지대는 요구하게 돼 있다. 2번 튀넨 나왔습니다. 튀넨 그러면 고립국 이론, 동심원 이론, 그 다음에 위치, 수송비 이렇게 나와야지.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그러면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지대는 낮아질 것이다. 이게 튀넨이라는 거예요. 튀넨, 고립국 이론, 동심원 이론, 그 다음에 위치, 수송비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돼. 튀넨은. 이 튀넨의 이론은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자, 2번 튀넨의 입지론에 따르면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날 수 있다. 맞죠? 위치에 따라 뭐가 달라지니까? 수송비가 달라지니까. 수송비의 전략분이 지대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3번 점프하고 4번부터. 네일레 소멸법칙 하면 네일레 소멸법칙은 이론적으로 딱 두 개밖에 안 나온다. A 도시의 흡입력은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도시가 두 가지가 있으면, 두 도시가 있으면 상권의 경계는 작은 도시 쪽에 결정된다. 가깝게.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이 두 가지 이해는 낸 적이 없다고, 네일레는. 그럼 봐요. 네일레의 소멸법칙이 하면 A 도시가 B 도시보다 큰 경우, 그럼 B가 작은 거죠. B가 작으면 상권의 경계는 B 도시 쪽에 가깝게. 그러면 상권의 경계는, 분기점은 B 도시 쪽에 더 가깝게 결정된다. 됐습니까? 옳은 말이죠. 그럼 네일레 소멸 법칙은 두 개밖에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론적으로 두 개. 요거하고 그다음에 어떤 도시 흡입력은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다음 주 목요일 날은 그게 나올 수도 있겠네. 자, 5번 허프의 확률 모형. 허프의 확률 모형이 나오면 그러면 소비자의 개성 심리 파악에서 소비자들이 특정 매장에 쇼핑할 확률을 제시했다. 수면 이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비자는 가까운 곳에서 구매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생기면 대형 할인마트가 생기면 그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간다. 자, 5번 허프의 중심지 이론에 의하면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나 적당한 거리에 고차원 중심지가 대형 할인마트가 생겼다는 소리예요. 있으면 인근의 저차원 중심지를 지나쳐서 고차원 중심지로 갈 가능성은 커진다. 옳은 말이잖아요. 결국은 틀린 것은 3번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3번이 약간 여러분들 여기 3번이요. 경제지대가 잘 안 나오는 편이니까 3번은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소홀히 했을 거라고. 그래서 3번을 답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상대적으로 해야지. 1번, 2번, 4번, 5번이 틀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답은 3번 해야지. 그렇게 객관식 푸는 요령이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자, 일단 요 경제지대가 나오잖아요. 그럼 경제지대가 나오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요 경제지대가 나오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생각나야 되는 말.
전용 수입 나오죠. 자, 사랑이 뭐예요? 그러면 눈물의 씨앗이 나왔습니다. 또 해보세요. 제가 경제지대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야 되는 말을 한번 해보겠다는 소리야? 전용 수입 나와서요. 또 우물우물우물? 또 뭡니까? 좋아, 파레토. 파레토가 경제지대라고 했으니까. 또 불로소득. 오케이, 불로소득. 불로소득 다른 말로 이익력. 얘도 나와야 돼. 얘도. 만약에 이 문제가 12번 문제가 경제지대에 관한 설명이다. 그럼 이 말이 다 나와야 돼. 지문 5개 이 말이 다 나온다고. 근데 제가 원하는 게 안 나왔지. 오케이. 그게 나와야지. 그게 생산요소 공급의 비탄력성. 이게 경제지대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경제지대가 발생한 거라고. 경제지대가 나오면 시험 문제는 여기에 초점 맞춘다고. 요 비탄력성. 생산요소의 공급의 비탄력성. 여기에 초점이 되는 거야. 근데 요 탄력적이라고 했잖아. 탄력적. 틀린 말이에요. 탄력적이 아니라 비탄력적. 경제지대가 나왔습니다. 그럼 경제지대가 나오면 우리 머릿속은 공급의 비탄력적. 공급의 비탄력적. 공급의 비탄력적. 이게 생각나야 돼. 자, 준지대가 있고 경제지대가 있는데 다 GT가 지대에 붙었거든요. 그럼 지대가 있고 지대는 토지 사용료, 준지대는 기계기구의 사용료, 경제지대는 저 같은 사람의 사용료라고. 그러면 준지대하고 경제지대는 토지의 사용료가 아니야. 이 지대만 토지의 사용료야. 그 지대 사용료, 토지 사용료 지대가 토지 사용료인데, 그 다음에 준지대는 마샬이 기구 사용료, 경제지대는 개론셈 사용료.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준지대하고 경제지대는 토지가 아니지. 그러니까 지대라고 말할 수 없고 앞에다가 이렇게 하나 붙여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토지, 기계기구, 개론셈 전부 다 공급이 비탄력적이라고. 공급은 비탄력적. 이렇게. 자, 봐요. 여기 준지들 이렇게 잖아요. 준지들은 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된 기계기구 등의 사용료를 마샬이 준지대라고 부른다고. 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된, 그럼 공급이 비탄력적이라고. 그러면 이 경제지대는 제가 밖에서 배달하면 100만 원 받는데, 근데 원장님이 저에게 우리 학원에서 한 달에 150만 원 준다. 50만 원 덤으로 더 준다. 왜 그랬을까? 개론셈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덤으로 더 준다는 소리야. 그러면 지금 개론셈이 우리나라에 10명 있다. 근데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럼 공급이 더욱더 비탄력적으로 된다고. 그럼 제가 우리 학원에서 한 달에 150을 받고 있는데, 근데 개론셈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공급이 더 비탄력적으로 되겠죠. 그럼 원장님이 저에게 홍 선생 올해 고생했고 내년에도 같이 하게. 그러면 제가 원장님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몸이 안 좋아서. 그럼 원장님은 금방 알아먹는다고. 아, 그럼 원장님 그럼 200 주면 되겠나? 이렇게 하지. 아니 진짜로 제가 원장님 몸이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럼 원장님 그러면 250 되겠나? 그러면 제가 올해 1년만 더 할게요. 이렇게 된다고. 지금 이해됩니까? 그러면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는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봐요. 생산요소 공급이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총수입에서 경제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비탄력적일수록. 그러니까 무조건 경제지대가 나오면 비탄력적. 다음 주에 또 나올 수도 있다. 나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다음 주는 다 검사할 거야. 자, 이거 마무리하고요. 경제지대가 나오면 그럼 일단 공급의 비탄력성. 되셨죠? 됐어. 답은 3번. 자, 고생하셨고 정확히 10분 쉬었다 합니다.